원희룡의 초기 비상 상황 충분히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요것 때문에 오피스텔 주택수 이야기도 나오고 온갖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 시그널은 또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 아파트는 망고쌤. 자, 문제는 이제 믿었던 3기 신도시 이야기인데 3기 신도시 뭐 사전 청약을 한 해 만에 2026년에 입주가 될 거네 말 거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2026년이면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딱 대규모 입주 물량이 터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입주 물량이 2026년에 많이 잡혔어야 되는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2026년에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적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3기 신도시가 지난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예정대로 입주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3기 신도시 이야기할 때 계속 3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서울 집값이 많이 내릴 건데 집은 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가 퍼졌어요. 근데 그때 계획대로 안 될 겁니다. 택지지구는 최소 7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택지지구 7년 만에 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이전 정권에서는 안 될 거고 다음 정권 말미나 그 다음 정권쯤에 입주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3기 신도시 입주가 1, 2년 다 미뤄지게 됐다. 그럼 사전 청약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뭐야? 그래서 3기 신도시 입주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기대하던 서울 주변의 대규모 입주도 물 건너 갔다. 이번 정권 안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실종된 3기 신도시 땅 짓고 기사인데요. 자, 10만 입주자 모집, 토지 보상 못 건네. 토지 보상도 안 끝났는데 토지 보상이 뭔지 아시죠? 택지지구란 게 있고 신도시라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택지지구보다 훨씬 큰 게 신도시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다산 신도시가 이제 3만 세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신도시 그러면 이제 2, 3만 세대 이상 되는 것을 신도시라고 보통 불러요. 그럼 이게 신도시는 땅이 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땅 주인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LH가 땅 작업을 해가지고 다 보상을 해서 수용을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LH는 강제 수용권이 있어요. 우리 지주택처럼 95%가 돼야지 5%를 강제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LH는 강제 수용권이 있는데 강제 수용권 법대로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다 명도하고 이렇게 딱딱딱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재산권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땅 주인들은 보상을 받지만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하신다거나 거주하시는 분들, 세입자분들은 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렇게 항상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상금만 풀리고 보상금 안 끝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상금 풀린 보상금으로 집값이 오르고 막 그런 거죠. 어쨌든 보상도 아직 안 끝났다. 물 건너갔다. 3기 신도시 실종되었다. 이제 입주 물량 씨가 마를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특히 서울은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입주하면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입주하면은 서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서울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서울의 영향보다 3기 신도시 주변 집값을 많이 안정시키겠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보다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원희룡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공급 위축이 2, 3년 뒤, 장기적으로는 10년 뒤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에 큰 우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을 내놓았다. 입 바른 소리를 해버렸네. 내 이야기가 이거야. 자, 2, 3년 뒤, 최소한 2, 3년 뒤, 길게는 10년 뒤에도 영향을 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방법이 없음을 알지만 립 서비스 한번 해주러 나가야 되고 또 언론을 많이 또 타야 되니까 9월 말에 대책을 발표를 할 건데 충분히 압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제 알잖아. 또 간제비들 있잖아. 간제비 한번 띄워봅니다. 뭘 띄워봅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안 되니까 빨리 공급되는 게 뭐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OP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OP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분양이 안 돼요. OP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이 안 돼요. 왜 안 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요. 사람들이 왜 아무도 안 사?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안 사죠. 뭐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보유세부터 종부세 합산되고 이러고 양도소득세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주택수에서 빼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은 어떡할 거예요? 지방의 미분양이 없어져야지 지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택지지구에 공급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미분양은 어떻게 해야 돼? 미분양은 말은 안 했지만 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미분양을 사면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면 됩니다. 그래? 그래서 이런 찌라시가 도는 거죠. 자, 펌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이다. 추석 전에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양도세 면제, 오피스텔 도생 주택수 제외. 자, 이게 키포인트죠. 지방에 쌓여있는 미분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공급이 빠른 오피스텔이나 도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면 투자자들이 살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다주택도 세 채로 상향한다. 다주택을 세 채로 상향해버리면 취득세 중과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 숫자가 올라가니까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분양권 양도세율 인하. 분양권 사면 미분양 사면은 이게 뭐 세금이 뭐 올라도요 66%인데 누가 그걸 사요? 그래? 분양권 양도세율 인하. 그리고 서울 주정지역 추가 많이 올랐으니까 강동,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주정지역을 추가하자. 요거는 이제 반대급부였던 것 같아. 그리고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DSR 완화해서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사게 해주자. 그리고 다주택자 LTV도 완화해주자. 60%에서 70%로 완화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잘 되게 해주고 하자. 요런 투자자들이나 주택 보유자들의 희망 섞인 찌라시가 돌고 있고 그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원희룡이 뭐라 그래요? 세법을 바꾸는 거는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도 뭐 주택수 제외하는 거 고려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한다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이런 거 바꾸는 법 바꾸는 거는 못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뭐 한다는 거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원희룡 비아파트 공급을 원활히 해야 된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를 검토한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이번 대책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에는 뭐냐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주택수 제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원희룡이 이제 뭐 집값 좀 띄우나? 그러면 안 되잖아. 원희룡이 집값 띄운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득세, 비과세 등 법 개정 사항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부작용이 너무 크고 뭐 법을 바꾸려 그러면 말만 해놨는데 취득세처럼 야당에서 동의 안 해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쳤네 원희룡 막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법 개정은 안 되고 뭘 할 수 있어?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 공급 사이드에 집중해서 본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왜 공급이 안 되냐? 건설사들이 공급하기를 꺼립니다. 왜 안 돼? PF 부실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이자 내느라고 바쁘고요. 막상 분양을 해도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아요. 서울이나 분양되지 다른 데는 다 여전히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PF 금리를 내려주면 되겠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허그에서 보증 비율을 80%에서 90%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PF 관련해서 돈을 몇십 조를 지원해서 살리겠다. 걱정하지 말고 은행은 돈을 빌려줘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런 요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겠나. 법안 바꾸고. 뭐 추석 전에 나온다는데 별거 있겠나. 립서비스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바꾸는 건 어차피 총선 전에 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죠?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법 바꾸는 거는. 그래서 원희룡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데 압도적인 대응은 PF 부실 막는 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원희룡의 압도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 게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미 줄어든 공급, 인허가, 착공, 물량은 3, 4년 뒤에 큰 우한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기서 큰 우한은 뭘까요? 특히 공급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매매 가격이 안 오르면 전세 가격이라도 임대 가격이라도 오르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직도 갈아타기를 망설이십니까? 매물이 많아서 쫄리십니까? 자, 사람들이 집이 안 올 거라 생각하니까 집을 파는 게 맞습니까?
하락론자들 이야기처럼 아닙니다.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매물을 내놓습니다. 부동산에 전화 1시간만 돌리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애원방에서 전화 한번 돌려봤어요. 다 이야기가 집 내놓은 사람은 갈아타기 하려고 내놓은 사람이고 집을 사는 사람은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사 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 갈아타기 하려고 집을 내놨는데 우리 집이 안 팔리고 갈아타기 할 곳은 집이 빠르게 오르니까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호가 높여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매물이 쌓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떡락의 징후인가요? 아닙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는 사람들의 열망인 거죠. 그 이야기인 즉슨 당분간 상급지 A, B, C 등급으로 나누면 A급지의 좋은 아파트들이 상승을 더 할 것이다. 그게 B급지, C급지,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기타 지방까지 쫙 퍼지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할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야지 유동성이 쫙 퍼질 건데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몰리는 데만 몰려서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은 먼저 해야죠. 상급지로 갈아타야죠. 그 다음에 뭐 투자를 하시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금리는 언제 내려갑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편할지 몰라요. 말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미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 행동하면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런 거를 예측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측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오늘 처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이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패드워치 아닙니까? 이게 맞네 틀리네 말은 많지만 어쨌든 가장 지금으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패드워치 한번 볼까요? 패드워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9월 20일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저희 시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5.5에서 5.75인데 이게 7%. 이거는 0.25 올린 거죠. 0.25 올릴 확률은 7%. 그 다음에 유지할 확률이 93%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한 달 앞, 두 달 앞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자, 1년 뒤를 보자고요. 집을 사면 최소한 2년 뒤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내년 9월 18일을 2024년 9월 18일을 봤더니 자, 가장 많은 의견이 뭐예요? 4.75에서 5.5입니다. 4.75에서 5.5. 지금이 얼마예요? 5.25에서 5.5. 그러면 0.75포인트 정도는 내려간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1년 뒤에는 금리가 거의 1% 가까이 내려가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다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세상은 원래 변수가 많잖아요.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중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내려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A급지에 좋은 아파트만 온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네요. 그런 순서로 천천히 흘러갈 것입니다.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관심 지역이 있다면 꼭 관심 지역 한 군데를 정하지 마시고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 길을 다 가보세요. 가보시고 결정하세요. 지금은 실수요 자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하는 이야기 듣지 말고 실수요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실수요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그건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공부하셔야 될 때다. 임장을 많이 가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원희룡의 압도적인 대응은 그냥 립 서비스다. 실제적으로 되기가 힘들다. 집 짓는데 최소 3년, 5년 걸리는데 지금의 공급 부족은 3년, 5년 동안 공급 부족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볼까요? 리얼망고의 입주 물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주 물량 보시면 서울인데요. 서울에 입주 물량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 선을 적정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 말도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20년이에요. 2020년 이후에 공급이 많이 줄어요. 그죠? 많이 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통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역대급으로 적은 거다라는 거죠. 언제 이후로? 1982년 이후로 가장 입주 물량이 적은 시기가 내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자, 서울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요? 다 그렇다고
모두 입주 물량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급이죠. 이게 몇 년도예요? 손가락을 대면 2023년 올해 입주 물량이 가장 많고 내년에도 많고 후내년에는 그나마 좀 줄어드는데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후내년에 줄어든다고 해서 급 반등이 올까요? 물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더 쉬운 곳이 많지 않을까요? 여기보다 어디가 더 쉬울까요? 물론 기회가 있겠죠. 위기는 기회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초보들이 선수들을 따라서 이렇게 다닐 필요 있나? 난이도 있는데 굳이 어려운 문제를 찾아볼 필요가 있나? 쉬운 문제들이 많은데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터지는 데도 있고 입주 물량이 시가 많은 데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특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